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처음 뵙게 될 7월 평일반 세법 개론과 2차 예선 세무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엽 세무사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합격하는 날까지 이게 하나의 팀으로서 끝까지 잘 뭔가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 저도 합격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할게요. 그래서 일단 세무사의 시험 구성을 볼 텐데, 1차 시험이 매년 4월 말에 있는데 올해는 좀 특이하게 5월 초에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날짜가 매년 조금씩 바뀌지만 보통은 4월 말, 아주 늦게는 5월 초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해 바로 8월쯤에 2차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에 하루 동안 2차 시험이 진행되었다요. 그래서 이 같은 해에 2차를 시험 보는 걸 동차 시험이라고 표현하죠. 동차 시험. 그래서 동차 합격하면 이제 진짜 잘했다. 정말 잘했다. 정말 상위 거의 1%다 정도로 정말 잘했다라는 시험이고, 그래도 이게 동차 시험이 워낙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만약 2차가 좀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 내년에 2차 시험만 다시 볼 수 있죠. 그걸 이제 유예제도라고 좀 표현하고 있어요. 유예제도. 근데 이제 바로 옆에 시장인 회계사와 차이점은 세무사는 하나만 뭔가 과락이 나도 탈락이고 내년에 네 과목을 다 봐야 돼요. 네, 회계사는 부분 합격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건 떨어지고 어떤 건 붙으면 떨어진 과목만 칠 수 있어요. 그거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험은 하나만 틀려도 내년에 2차 과목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년간만 유예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만약에 혹시 내년에도 2차가 떨어졌다면 다시 영어와 1차부터 하셔야 한다. 그럼 최고 마지노선을 유예까지는 꼭 합격하셔야겠죠. 다시 영어와 1차를 하기 싫으면 유예까지는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 된다. 그때 이제 1차 시험의 구성 내역부터 보시면 회계학이라고 했는데 회계학에 사실 두 과목이 있죠. 그래서 재무회계라는 과목과 원가관리 회계 두 가지가 있는데 재무가 25문제 출제돼요. 그리고 원가가 15문제 출제가 된다.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1차의 가장 복병은 이 회계학 과목이에요. 회계학 과목 1차에서는. 그런데 이제 80분이라는 굉장히 적은 시간에 고득점은 절대 불가능하고 일단 40점을 넘기까지가 힘든 게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그런 긴박한 시간 속에서 빠른 계산형을 정확히 푸는 훈련을 자주 많이 하셔야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차에선 가장 어렵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세법 과목 제가 담당하고 있고, 세법은 상대적으로 1차는 쉬운 게 이론형 비중이 많다요. 이론형 비중이. 40문제 중에 약 32문제 정도가 이론형이고 8문제가 계산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차에서는 과락 나올 확률이 좀 적다요. 과락 나올 확률이 적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제 오해하시면 큰일 나는 게 그럼 어차피 계산형이 조금 나오니까 계산형을 다 1차 때 제끼고 2차에서 해야지 라고 하면 유예 가서도 떨어져요. 유예 가서도 떨어지고, 일단 1차에서 말 문제가 다 말 문제가 아닌 게 계산형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말 문제들이 많다요. 그래서 계산형을 버린다는 거 자체는 이론형의 상당수도 버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2차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1차부터 계산형을 탄탄히 쌓으셔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학이랑 선택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상법, 민법, 행정소수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민법 선생님도 오셨죠. 민법 선생님. 그래서 선택해서 듣는데 제가 공부했을 당시만 해도 민법, 행소법을 선택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민법, 행소법, 특히 행소법 같은 거 선택하면 이거 왜 해? 거의 약간 이런 반응이었고 90%가 상법이었어. 90%가 상법. 그래서 아예 학원마다 행정법 선생님 자체가 없었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죠. 트렌드 항상 바뀌는 것이다. 근데 행정소수법, 소수법 선택한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행정소수법이 양이 적고 쉽다. 일단 어렵게 나오더라도 이거보다 쉽다. 어렵게 나오더라도. 그리고 일단 양이 적은 게 수험생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다. 그래서 이런 게 스물스물 퍼지면서 진짜 해보니까 행정소수법을 했을 때 고득점 나온 자들이 많았고 요즘의 트렌드는 오히려 행정소수법이에요. 행정소수법. 근데 나중에 이제 1차 지원자 수 보면은 상법이 그래도 조금 더 많아요.
상법이 조금 더 비등비등한데 행정사법이 지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민법은 좀 많이 줄고. 이유는 이제 회계사 수험생들이 대부분 세무사 1차 시험도 봐요. 시험 훈련도 할 겸 이제 혹은 회계사 시험에 떨어졌을 때 좀 보험적인 측면으로 세무사 시험을 보는데, 회계사 시장은 선택법이 아니라 무조건 상법이요. 얘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상법이기 때문에 이런 걸 선택할 수 없고 자기가 공부한 상법을 보기 때문에 비중이 높지만, 세무사만 준비하는 수험생은 대다수 행정소수법을 채택하고 있다요. 네, 이제 본인이 맞는 과목을 좀 하시면 되고, 사실 합격을 최우선인 목적으로 할 때는 이런 행정소수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지만, 사실 실무상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민법이에요. 사실은 민법, 세법과 관련된 민법이요. 실무상 중요한 건. 근데 합격이 항상 최우선이다, 최우선. 그때 이제 2차 과목은 주관식 시험 형태로 이어지죠. 주관식 형태로. 그래서 요 회계학이 그대로 회계학 일부 1교시 90분간 진행해요. 90분간. 그때 재무회계가 60점으로 구성되고 원가관리회계가 40점으로 구성돼요. 그리고 이제 세법이 2차에 이제 꽂히죠. 세법이 2차에 꽂. 이 회계학 2부도 회계가 아니라 세무회계라는 세법 계산형 문제예요. 세법 계산형 문제. 그래서 100점이 모두 세법 계산형으로 출제됐는데, 이제 2차의 합격 거의 이제 당락은 회계학 2부가 좌지우지할 거예요. 회계학 2부가. 그래서 최근에 또 5,000명 정도가 약 2차 시험을 치르는데 5,000에서 6,000명. 과락률이 75%가 나요. 과락률 70%. 과락률이 40점이라는 건데 5,000명 중에 25%만 40점 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무사 2차의 악명 높은 시험이 회계학 2부다. 그럼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고 실수 없이 다다닥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론을 아는 것과 동시에 정확히 실수 없이 푸는 훈련까지 하셔야 돼서 굉장한 꼼꼼함을 요구해요. 나중에 또 2부 때 저를 만나뵐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세법학 1, 2부는 이제 세법에 관한 법령 플러스 각각 사례 또는 최근 이슈화되는 판례들, 중요 판례들을 다루면서 이 세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는 정확히 뭐냐, 그리고 요즘 이런 사례들이 이슈화 되는데 그걸로 법령을 통해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논수령으로 쓰는 거예요. 논수령으로. 근데 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냐면 그 주제 범위가 달라요. 범위가. 여기는 예를 들어 법인세, 소득세가 있다면 2부엔 부가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과목씩 범위가 다를 뿐이지 시험에 나온 형태는 같다예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엄청 어렵지만 상대평가를 뽑는 세무사 시험에서 매년 이제 700명을 배출해야 되죠. 근데 이제 교수님들 수준에서 700명을 배출할 때 이거 세법학을 정말 FM대로 채점을 한다면 100명밖에 안 나온대요. 실제 1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좀 뭐를 조금 틀려도 어느 정도 세법의 내용을 썼으면 점수가 좀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좀 내가 쓴 것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왜냐면 그걸 정말 꼼꼼하게 채점한다면 다 틀리니까. 근데 이런 회계학 1, 2부는 그냥 맞다 틀리다죠. 맞다 틀리다요. 이거 계산 규정은 아예 안 봐요. 계산 과정 안 보고 정답이 그냥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부분 점수 이런 거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학 2부의 과락률이 많은 것이다. 하지만 세법학 1부, 2부도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합격 기준을 보시면 1차 시험은 일단 각 과목당 40점이라는 과락 점수를 넘겨야 돼요. 그래서 평균이 예를 들어 90점인데 회계가 30점 나왔다. 탈락이야, 탈락.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일단 40점이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럼 40개 중에서 16개 맞춰야 돼요, 16개. 그러면 지금 16개면은 찍어서라도 충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제 해보시면 알겠죠. 해보시면 40점만 넘고 싶다 라고 간절히 기원할 것이다. 그리고 평균이 60점 이상의 득점자의 평균 60점 이상. 그래서 40점도 과목당 없었어야 되고 평균이 딱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시험이다. 그리고 2차도 마찬가지죠. 2차도 기준은 마찬가지나 2차는 이 기준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요. 왜냐면 60점 이상의 득점자가 매년 700명씩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이때는 요 아래쪽에 합격 기준으로 보통 합격생 수를 결정하는데, 아래쪽 내용을 보시면 위와 같은 득점자가 최소 합격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700명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플러스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각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적혀 있는데, 즉 줄세우기요. 1등부터 700명 줄세우기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줄세우기로. 그래서 매년 커트라인이 50점 초반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700등이 50점 초반이라는 거야. 700등이 50점 초반. 그래서 50
54점이었어요, 작년은. 근데 작년이 굉장히 높은 해였고, 올해 제 개인적인 예측은 한 51점 정도로 끝날 거다라고 좀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의 기준보다는 아래쪽 그냥 줄 세우기,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써서 조금이라도 더 잘 보면 합격하는 시험인 것이다. 그때 이제 시험 기간 및 배점을 좀 보시면, 일단 객관식 시험의 오지 택일형 1차 시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1교시에 재정학이랑 세법학을 먼저 봐요. 시험 시간은 80분. 그래서 재정학 40, 세법 40 이렇게 보는데, 그럼 1분당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데 사실 1분이 아니죠. 왜냐면 OMR 마킹도 해야 돼요. OMR 마킹. 그리고 사실상 시험장에서 5분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거의 안 풀려요. 그 전에 푼 게 거의 다예요. 그때는 머릿속이 새해지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기간이 지났는데 마킹하다가 갑자기 까다로운 감독 기간이라서 그걸 찢어버리면 어떡하지 마 이런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예요. 사실상 75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75분 상태. 그리고 이제 재정학 같은 경우를 보통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마무리 특강 때 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한 30분 내로 끝났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50분을 세법학에 쏟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40문제 중에서 100점이 단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래서 시험의 목적 그 적합성을 찾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100점을 맞추기 위한 시험이 아니다요. 일단 합격을 하기 위한 시험이다. 합격을 위한 시험. 그럼 일단 최우선적으로는 40점을 넘겨야 되는구나. 그 우선은 그리고 나서 최대한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구나 로 생각하셔야 되지 다 맞춰야 되는구나 라고 공부 마음을 가지는 순간 더 힘든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 자체도 이렇게 좀 정하실 필요가 있고 100점을 안 맞추니까 이거 좀 틀려도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좀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회계학도 2교시에 보는데 보통 1교시에는 이때 이제 피말리는 싸움이 시작된다. 그래서 보통 성대법을 20분 내로 종결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시간을 회계학개론 계산형에 막 투입해서 최대한 많이 풀어야 돼. 최대한 많이. 그때 풀 때도 이제 뭐 윤도쌤이 훨씬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1번, 2번 풀었는데 3번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 바로 건너뛰고 4번. 그 다음 또 오래 걸리면 바로 건너뛰고 7번.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런 식으로 푸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자체가 100점 맞는 시험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세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세법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세법 중에서 어떤 세법이 나왔냐면 국기, 국징, 조처법, 그 다음에 소득, 법인, 부가,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 이렇게 7가지 법률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회계사시장이랑도 시험 범위가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목은 3가지요. 3가지. 그 3가지는 소득세법, 그 다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이 3가지가 주요 세목이고 출제 수가 많기 때문에 주요 세목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뒤쪽에 얼마큼 출제가 되는지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이론형으로 4문제, 계산형으로 보통 4문제 출제돼서 8문제가 출제된다. 총 40문제 중에 8문제가 출제된다. 그 다음 소득세도 이론형 5개, 계산형 5개 출제해서 10문제가 출제돼요. 굉장히 많이 출제되죠. 그 다음 법인세 또한 10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3가지 문제수만 합치더라도 28문제가 돼요. 28문제. 40문제 중에 28문제가 여기서 구성이 되고 또 이게 주요 세목으로 하는 이유가 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가 모두 2차 과목과 연결이 되어 있고 2차 과목에서도 비중이 높아요. 2차 과목에서도 비중이 높다. 그래서 이 정규 강의에서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만 다루기도 벅차요. 그래서 요 3가지 세목을 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양이 적고 출제가 좀 적은 국기, 국징, 조처, 국조의 법률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모든 학원이 공개 특강을 올려요. 왜냐면 내년 초에 올려야지 개정세법까지 거의 확정이 되기 때문에 개정세법까지 모두 반영한 후 학원에서 공개 특강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주말에 나와서 실강으로 들으실 수도 있고 좀 멀신 분들은 인강으로도 다 공짜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법소를 공부하기 전에 국기법을 좀 공부하면 좋다 해요. 이제 전 돌이켜 보니까. 저도 그때 이제 수강생 당시에는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줄 알았지만 이름 자체가 기본이죠. 기본법. 그래서 이 법소부의 기본을 담고 있는 법률이 국세기본법이에요. 근데 이제 수업 목적상 요게 비중이 높고 요게 많이 나고 2차에도 연결돼서 요거를 중점적으로 가르치지만 혹시라도 내가 너무 여유가 있다, 세법 너무 재밌다, 신난다 하면 국세기본법을 좀 보시는 것도 좋다요. 그때 이제 종합반 강의수를 미리 말씀드리면 부가세를 8회 진행할 거예요. 8회. 그래서 부가세가 상대적으로 이 세법 안에서는 양이 그나마 적은 편이에요. 그나마 적은 편인데 문제수는 좀 높죠. 그래서 1차에서는 부가세를 일단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일차에서 부가세라는 걸 꽉 잡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부가세가 처음엔 당연히 모든 세목이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 또 법인세, 소득세보다 쉽기 때문에 제일 시작을 부가가치세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도 부가세로 진행해서 총 4시간씩 32시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가장 양도 많고 중요하고 또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법인세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12회지만 또 법인세에서 못 다루는 부분은 공개특강으로 좀 진행할 거예요. 그만큼 양이 엄청 많아요. 법인세 양이 진짜 많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소득세를 10회 정도 해서 총 30회의 기본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30회. 그리고 국세 기본법 등의 다른 생률은 2020년 초에 공개특강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세무사의 주중반 총 커리큘럼을 좀 세법은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세법은 일단 현재 저희가 여기 있죠. 기본 종합반.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진행할 것인데, 두 번째로 이제 이거 끝나면 객관식반이 11월 초에 시작돼요. 11월 초. 그래서 객관식반에서 선생님 문제만 푸나요?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론 설명을 다 해요. 기본반에 있던 이론 설명을 다시 한번 진행할 거예요. 대신 이때보단 빠르게 좀 진행할 것이다. 당연히 이때보단 빠르게 진행하고 문제를 좀 많이 풀 것이다. 문제를 좀 많이 푸는 반이다. 그래서 이때 너 못 들어서 너무 걱정돼요 라고 막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일단 진도를 빨리 빼야 돼요. 진도를 빨리 빼서 끝까지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모르는 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반에서 다시 한번 이론 정리를 할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저희 학원의 장점이 스파르타인이죠. 스파르타인이요. 왜냐면 보통 이제 다른 학원은 1차 객관식반이 요 스텝 3단계 있어요. 스텝 2가 되겠죠. 이 스파르타반 자체가 없어요. 스파르타반 자체가 없고, 이 객관식반이랑 기본 종합반이랑 객관식반 진행한 후에 바로 시험을 봐요. 바로 시험을. 근데 보통 다른 학원의 객관식반 끝나는 시점이 3월달이요. 3월달. 시험이 4월에 있다 그랬죠. 그럼 강의를 다 듣고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한 달밖에 없어요. 근데 한 달간 세법, 그 다음에 원가 재무, 재정화, 행소 5과목을 정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에요. 턱없이 부족한 시간. 저도 그걸 정확히 실감을 했고, 그리고 실제 시험이 아무리 막 머릿속에 상상을 하더라도, 상상도 잘 안 될 뿐더러 상상을 하더라도 실제 체감을 안 해보면 정말 느낌이 달라요. 근데 그걸 시험장에서 느끼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시험장에서 그걸 느꼈어요. 왜냐면 세법은 그래도 경영학과고 좀 세법을 좋아했기 때문에 잘 따라하고 잘했지만, 재무원가가 전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재무원가. 재무원가.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닌 것이죠. 너무 어려웠는데 이거를 이제 학원 모의고사를 이렇게 훈련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시험 직전에 한 2주 전에 딱 한 번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때 봤을 때 기존에 또 학원 모의고사나 그런 객관 시험 때랑 좀 유사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익네 라고, 뭔가 내가 이걸 알아서 푸는지 과연 이거를 외워서 푸는지 이런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점수는 그럭저럭 나왔어요. 그럭저럭. 근데 실제 시험은 안 그랬어요. 갑자기 뭐야 이거 내가 배운 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문제들의 연속이었고 거의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무회계가 40문제였는데 제가 한 25문제를 푼 것 같아요. 실제 시험장에서. 그럼 이제 15문제를 못 풀었잖아요. 15문제 한 줄을 미는 거, 한 줄을 미는 거. 이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와, 떨어졌다. 거의 떨어졌다. 15문제, 이게 OMR 카드가 텅텅텅 비어있구나. 근데 이때를 좀 대비하긴 했죠. 근데 15문제 못 풀지는 몰랐지만 한 7, 8문제 못 풀면 한 줄을 밀어야지 하고 4번을 밀어야지 라고 이제 다짐을 했어요. 4번을 밀어야지. 이런 것도 시험장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저는 흔들렸다는 거예요. 흔들렸다. 그 이유를 봤더니 OMR 카드에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제가 찍은 게 거의 다 4번이에요. 그래도 이 시험이 공정성 있는 시험인 게 보기가 골고루 좀 출제돼요. 딱 또 8개씩은 출제 안 돼요. 딱 8개씩 구성 안 되지만 막 1번이 예를 들어 7개면 2번이 8개 이런 식으로 거의 균등하게 출제가 돼요. 또 딱 맞으면은 한 문제 딱 보는 사람은 내가 4번이 없네 하고 이렇게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균등하게 출제되는데 와, 제가 찍은 게 거의 다 4번이에요. 큰일 났다. 나는 분명히 4번 찍고 소실 잡았는데 4번이 많구나. 그래서 이걸 시험장에서 약 3분 동안 미친듯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소신을 밀고 나갔다. 4번을 그냥 밀었다. 확률적으로.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채점해보니까 4번으로 민그에 다 맞고 내가 푼 게 다 틀렸어요. 소신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소신을. 그래서 관운도 중요해요. 관운. 저는 관운이 있었다. 관운이. 그래서 결국 47.5라는 겨우 위태위태한 점수를 맞았대요. 위태위태한 점수를. 찍은 게 이렇게 안 맞았으면 떨어질 뻔했어요. 까딱하고. 하지만 전 세법 선생님답게 세법이 82.5가 났죠.
세법을 굉장히 고득점했고, 뭐 재정학 행선은 여러분들 나중에 다 잘하시게 될 거예요.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에 파레토 들으면 뭐야 저 파레토란 사람이 뭔데 이렇게 하지만, 똑같이 이제 반복을 했을 때 재정 행선 쉬워지는 것이고, 얘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복해야 나중에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내가 많이 했었어야 되는구나를 시험장에서 깨우쳤어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도입한 게, 그런 훈련을 집어넣자 커리큘럼에.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아예 객관시험 이런 거 빨리 땡기고 혼자서 정리할 시간을 주면서 주말에 실제 시험 같은 분위기 10번을 구성하자라고 커리큘럼을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하는 게 좀 힘들어요 라고 하는 수강생도 심지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2시간씩의 평일에 요약 강의가 있는데, 그거는 선택이야. 선택. 필수가 아닌 선택.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핵심 주제, 정말 시험에 많이 나는 주제들은 2시간씩 요약 강의를 진행하고, 주말에는 매주 실제 시험과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구성으로 OMR까지 해서 점수까지 쫙 붕괴된 형태로 스파라만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외부 수험생도 굉장히 많이 와서 여기 강의실 꽉 차가지고 진짜 시험장 같이 떨리는 느낌으로 볼 거예요. 그게 요 스텝 3가 같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텝 3, 4가 같다. 이 시험을 GS라고 표현하고, 스파르타반이 평일에 요약 강의인데 요거 같이 구성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때 평일에 이제 상대적으로 강의가 없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자기가 좀 정리할 시간도 있고, 그 정리한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후 이제 최종 시험을 좀 볼 거예요. 최종 시험 볼 것이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정말 저도 마음에 들어요. 그때 이제 중요한 내용이요. 세법 하수 전략. 세법 하수 전략은 이제 수업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릴 텐데, 그래도 세법이 이렇게 해야지 진짜 빠른 기간 내, 단기간에 진짜 동차 또는 유예로 합격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론과 문제는 하나다요. 이론과 문제는 하나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했을 때 처음에 기본 강의는 이론만 가르치잖아요. 처음에 기본 강의 이론만. 그때 문제를 풀었냐 안 풀었냐, 푼 과목도 있고 안 푼 과목도 있어요. 당연히 푼 과목은 세법이에요. 세법. 왜냐면 세법은 그래도 대학교에서 어느 정도 수업도 듣고 좀 선행학습을 해서 그런지 기본 강의가 잘 들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문제를 좀 바로 보고 싶었고, 세무사 회계사의 각종 기출문제를 기본반 때 다 틀릴지언정 문제를 그냥 막 풀어봤어요. 근데 이때 정답률이 당연히 낮았죠. 거의 다 틀렸죠. 하지만 이때 이론을 배운 걸 문제에 접목시키니까, 아, 이론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눈치를 빨리 깨우쳤어요. 그래서 세법이 양이 이만큼인데 그 양을 일단 줄여주는 효과도 할지언정, 이론만 알면 사실은 내가 아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아는 것인지 확인이 잘 안 돼요. 그 작업이 문제 푸는 훈련이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진도에 맞는 챕터에 맞게 제가 최근 3개년 기출을 나눠드릴 건데, 다 시간 관계상 풀어드리지 못할지언정 핵심 문제는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도 꼭 하셔야 돼요. 스스로도. 이게 일단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기본반이 왜 문제를 안 푸냐면, 저도 겪어봤듯이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태어나서 차변대변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론만 가기도 벅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론만 가져가기도 벅차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풀 시간이 없구나.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 문제를 아예 안 풀었었어요. 그냥 책에 있는 문제만 좀 깨작됐었다. 근데 이제 윈도우쌤에는 그래도 기본서 책에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건 그 정도의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전혀 안 풀고 이론만 풀었는데, 그냥 내가 이걸 잘하는 거겠지 아는 거겠지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객관식반에서 깨우치다. 객관식반에 문제가 안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반에 이제 좀 반복을 통해서, 아, 이게 이런 느낌이랑 깨우쳤는데, 그땐 한 달 남았어요. 이제 끝나면 한 달 남아서 내게 정립이 안 된 상태들, 시험장 훈련도 안 됐지, 정립도 안 됐지. 그래서 과락이 날 뻔한 거예요. 과락이 날 뻔한 거. 그래서 지금부터 이론과 문제를 병행하시되 비중치를 달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중치를. 그 비중치를 굳이 좀 수치화시켜서 말해보시면, 기본반 때는 이게 이렇게 돼 있네. 이론을 당연히 70이든 80까지 보셔도 돼요. 이론을 70, 80 공부하시고 문제 푸는 투입은 20, 30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책에 있는 예제와 책에 있는 연습 문제, 그리고 나눠진 프린트까지는 꼭 푸시면 돼요. 세법 나눠진 프린트까지.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때 또 문제만 푸시면 큰일 나요. 문제만 푸시면 문제 그냥 외우는 거예요. 문제 외우는 거. 그래서 문제 풀면은 학원문에서 잘 나오지만 시험장에서 똑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시험장에서는 매년 기존의 기출문제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오기도 하지만 문구나 포인트들이 조금씩 달리 출제돼요. 근데 그런 것들 문제를 외우면 다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재무원과 그랬어요. 문제를 외운 거였어요. 제가 문제를 외운 거였다.
근데 문제를 외우면 안 되는 행위를 이론을 계속 보셔야 돼요. 이론서는 시험 전날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반까지는 이론서를 잘 보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이론서가 막 먼지 쌓여 있고 이게 내 책이었나 하고 막 나중에 이제 버리고 막 그래요. 개정돼서. 근데 계속 끼고 있어야 돼요. 이론서 계속 끼고 있는 거다. 그냥 틈날 때마다 보면 틈날 때. 또 까먹었다 또 찾아보고. 또 이렇게 막 회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찾아보고 그냥 무한 반복의 루프예요. 무한 반복의 루프. 이론과 문제 무한 반복 루프 것이다. 근데 이제 시험 직전에는 상대적으로 이론 비중을 줄이고 최근 기출 문제와 이제 모의고사 등의 지문을 좀 진짜 암기해서라도 이제는 맞춰야 되는 시기예요. 이제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모르는 건 외워서라도 아니면 가감히 버려서라도 문제 비중을 많이 둬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론과 문제를 꼭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보세요. 두 번째로는 방대한 양의 세법을 줄이자예요. 그래서 세법이 양이 더 무한대로 표현하고 싶었지만 이 PPT의 끝과 끝이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해법의 양이 엄청 많아요. 진짜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해서 과연 이 세법을 다 알아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일단 이걸 정확히 명심하셔야 돼요. 시험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시험에 이 정도의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 나오고 이제 시험에 한 3문제, 4문제는 잘 안 나오는 주제 아니면 정말 신유형이 나와요. 이제 수험생이 이상한 마법에 걸려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매년 시험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특이한 거. 와, 이런 것들은 나는 안다. 아, 이건 내가 실수로 틀렸지? 라고 약간 이상한 합리화를 시키고 이런 특이한 거에 집착하게 돼요. 왜냐면 질문을 받으면 다 이런 것들만 질문, 이런 것들만. 이런 것들을 맞추면 좋지만 틀려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고 빈도수 높은 주제를 먼저 마스터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넓혀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세법을 그냥 무작정 1부터 10까지 공부해야 되는 생각으로 차례차례 이렇게 하려고 하시면 무조건 지칠 거예요. 무조건 지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제 학원 선생님이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강사가 시험에 이게 많이 나니까 이건 꼭 가져가셔야 되고 이거는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이해 안 되시면 2회독, 3회독 때 보셔도 괜찮다. 시험 마지막 회는 아예 버려도 괜찮다. 이런 식의 그 표현을 많이 할 테니까 이거를 우선적으로 마스터하시는 게 중요하다. 지치지 않기 위해선 빈도수 높은 주제를 마스터하시고 넓혀가는 훈련 하셔야 돼요. 넓혀가는 훈련. 그 다음에 세법의 학습 전략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이유가 제 기준으로는 이 3번이라고 생각해요. 세법 1회독이 다른 재정학, 행수, 회계보다 훨씬 어렵다고 느끼는 게 뒤에 내용과 앞에 내용 또는 다시 뒤에 갔을 때 앞에 내용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재무회계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더 상대적으로 세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재정학 이런 거는 재정학이나 행수법은 잘 안 해서 모르겠지만 좀 챕터 구분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죠. 원가도 그런 게 있죠. 표준원가, 딱 개별원가, 정상원가 이런 게 있지만 세법도 챕터는 있지만 그 챕터를 이해하기 위해선 뒤에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만 이해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뒤에 갔을 때 앞에 내용을 모르고 있었으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유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처음 1회독이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챕터 2장을 공부할 텐데 챕터 7의 내용을 알아야지만 2장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때 7의 내용을 다 설명하면 그거는 1년 공부해야 되죠. 1년. 세법만 1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냥 7장의 간략한 내용만 알고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상태로 넘어가서 끝까지 가는 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법 1회독은 완벽히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과목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선생님 2장이 안 돼요 하고 다음 진도를 못 나가고 2장을 잡고 있어봤자 절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회독을 무조건 힘있게 끌고 나가신 다음에 빨리 다시 돌아가서 아 이게 좀 그 말이었구나. 2장이 이제야 좀 이해되는구나. 이런 식의 느낌으로 세법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그런 방법을 잘 안 알려주기 때문에 그냥 너무 어렵다. 다 무작정 외우자. 이렇게 되는 무작정 외우자. 무작정이면 어차피 다 까먹어요. 무작정이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1회독이 다른 과목보다 진짜 힘들다. 그게 유기적으로 모든 챕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회독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무작정 다 알려고 하면 그게 힘든 거예요. 이게 정말 제가 보기엔 세법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세법 처음 해들 때 진짜 눈물을 머금고 공부했어요. 울면서 공부했어요. 태어나서 대손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고 입금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입금이 뭔지 대손이 뭔지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스스로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느낌으로 공부했다. 그런 느낌. 그래서 1회독이 어렵다. 그래서 회독을 통해 공부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마스터하는 과목이 절대 아니다요. 다음 마지막으로 당연히
세법을 취지와 이해 위주로 시작을 하셔야 되지 무작정 암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세법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다 노력하면 그게 이제 장수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위주로 시작은 하시되 일정 부분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된다. 일정 부분 암기.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암기하는 게 빠르다. 요거는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해 위주로 하시되 암기상과 구분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정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략을.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마치고 책의 내용을 조금만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부가세를 나눌 거예요. 8회 동안 나눌 것이다. 그래서 페이지를 3페이지를 펴놓으세요. 부가가치세 기초이론. 페이지를 5페이지를 펴놓으세요. 5페이지에 2점 부가세 개념과 성격을 바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가세를 공부하실 때 이미 정부에 세금을 납부한 적은 없었지만 부가가치라는 세금을 부담하고는 있었을 거예요. 부담하고는 있었다. 그 부담하고 있었다는 걸 체감적으로 잘 느낌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시간에 사 먹은 밥, 점심시간에 사 먹은 음료수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숨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부가세가 간접세를 채택했고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부가세는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제 어느 국가가 만들었을 텐데 어느 국가가 생각을 했어요. 이제 국가가 각종 공공정책을 운영하려고 했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려고 봤는데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걷었더니 재원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재원이 부족했다. 그럼 세금을 더 징수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징수할까라고 고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든 사람한테 그래도 나름대로의 평등하게 세금을 징수해야지 반발심도 없을 뿐더러 재원이 많이 징수되겠구나라고 아이디어를 냈고 그게 소비하는 모든 사람이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자. 여러분들 물건을 살 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을 내고 있지만 모르게끔 하자라고 또 한 거예요. 모르게끔 하자. 왜냐면 이제 소비자들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소비를 안 할 수도 있고 나는 왜 내가 소비하는 거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반발심이 강해질 거예요. 반발심. 소비자들한테는 모르게 하자라고 시작한 거예요. 모르게 하자. 소비행위에 대해 세금 부과하지만 모르게 과세하자라고 한 게 부가가치세인 것이다.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세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세금을 계속 부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담한지 몰랐죠. 왜냐하면 납세 의무는 그 음식 파는 또는 커피를 파는 그런 사업자들이 내고 있었지 여러분들이 안 냈기 때문에 몰랐던 거야. 안 냈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세는 이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 이런 느낌으로 가져야 돼요. 첫 번째 소비세고 간접세인 것이다. 그래서 5페이지의 2점에 부가세의 개념과 성격을 좀 보시면 부가세는 이제 모든 거래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되 부담의 전가를 예상한 다단계 일반 소비세이다 나와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에서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모든 용역,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체크하시게 일반 소비세요. 일반 소비세. 그래서 소비 행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앞에 일반이란 말이 좀 붙어있네요. 그래서 일반이란 말은 모든 재화, 모든 용역이란 표현인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사는 서비스, 저도 오늘 머리 잘랐죠? 머리 자르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부담한 그 밥값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일반 소비세요. 일반 소비세. 이제 반대말을 기억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반대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 개별 소비세요. 그래서 똑같이 소비 행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만 개별적인 재화, 개별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게 개별 소비세고 현재 우리나라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개별 서비스는 1차에선 시험에 안 나오지만 2차에선 세법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자세히 배울 텐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고급 명품 가방 거기엔 부가세도 부과되는 것이고 개별 서비스가 한 번 더 부과돼서 비싼 거예요. 그때 20%의 세금이 부과돼요. 개별 서비스 20%. 그리고 부가세는 10%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럼 그것만 하더라도 30%의 세금을 낸다요. 근데 그 외적인 세금도 더 부과돼서 고급 가방에 38%의 세금이 부과돼요. 38%. 고급 시계 이런 거에 38% 세금이 부과된다.
혹시 종로에 가셔서 어디 구석에 있는 시계방에 가서 어떤 시계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좀 싸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좀 이렇게 협상을 잘 하시면 그때 38%의 세금만큼 싸게 살 수 있어요. 말 유도를 이렇게 잘하면. 그래서 개별 소비세는 개별적인 물품의 소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일반 세무세는 모든 재화, 모든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근데 부가세는 일반 소비세인 것이다. 부가세는 일반 소비세인 것이다. 두 번째로 부가세는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이다 라고 나있네요. 동그라미 간접세. 동그라미 간접세. 그래서 간접세란 뭐냐면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되는 납세무자가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세부담자가 있는데 이러한 납세무자와 세부담자가 다른 세목을 간접세라고 표현해요. 납세무자와 세부담자가 다른 세목을 간접세라고 표현한다. 그럼 납세무자가 누군지 봤더니 이제 나중에 볼 텐데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앞에 서론에서 간략하게 설명했듯이 세부담은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소비자들인 거예요. 소비자들.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납세무자와 세부담자가 다른 세목을 간접세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가 간접세다라는 거예요. 부가세가 간접세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 간접세에 대해서 그림으로 좀 설명해 볼게요. 사업자가 있었고 이제 소비자 훈협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르칠 손에 빛날 엽자예요. 저는 TMI 가르쳐서 빛나라라는 그 부모님의 뜻을 받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이제 소비자, 저는 소비자예요. 소비자한테 물건을 100원에 팔고 있다. 그때 이 소비자가 소비 행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걸 알면 안 낼 것이다. 또는 소비 행위를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간접적으로 세금을 매기자라고 했던 게 부가세인데 그걸 어떤 논리를 하냐면 이제 사업자가 제품 100원을 팔면서 당연히 제품 가격 현금 100원을 받겠지만 이 제품 가격에 담겨져 있는 부가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너 사업자가 징수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사업자가 징수해라. 부가세는 뒤에서 배웠지만 세율이 10%예요. 그럼 100원의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10원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업자 주머니에서 나가느냐? 그게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대신 징수해라. 그럼 소비자들은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도 모를 것이고 사업자 너는 원래 법인세 소득세 내야 되지. 그때 좀 같이 좀 내줘. 라고 국가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세 논리는 요 사업자가 납세 의무가 있고 저 100에 대해서 정부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가세는 뒤에서도 자세히 배우겠지만 보통 6개월 단위로 묶어서 해요. 그래서 1기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를 1기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걸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돼요. 7월 25일까지.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들이 납부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100원이라는 돈은 사업자 주머니에서 나왔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나왔다. 그래서 100원의 부담은 소비자가 지는 것이다. 아, 죄송해요. 10원이죠, 10원. 사업자가 10을 납부하고 세 부담은 소비자가 지는 이런 세목을 간접세라고 표현한다. 간접세. 그래서 부가세는 간접세 논리로 이해하셔야 되지 반대 개념인 직접세로 이해하시면 큰일 나요.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직접세란 납세의무자와 세부담자가 같은 세목을 의미하고 이제 부가세 말고 주요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가 직접세예요. 직접세. 그래서 법인이 돈을 벌었고 법인이 납세 의무를 지는 그 세목. 법인세는 직접세인 것이다. 또 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정부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소득세도 직접세요. 그러나 부가세만 성격이 사업자가 납부하지만 세부담 소비자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 소득세의 그 뇌 구조는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쭉. 아예 사업자의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라고 하면 이제 부가세는 이제 계속 산을 헤매는 거예요. 사업자는 그냥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다. 간접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다시 책을 보시면 파란색 뒤에 법률상 부가세 납세 의무를 지는 자는 재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그 세액은 바로 다음 거래 단계에 전가돼서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귀척된다. 그래서 세부담자, 즉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 이렇게 세부담자와 납세 의무자가 다른 세목을 간접세라고 표현하고 있고 부가세가 간접세인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개념이 가장 여기서 어려운데, 부가세는 각 거래 단계마다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 방식을 취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체크하실 건 다단계 과세 방식. 다단계 과세 방식. 다단계 과세 방식은 이쪽에 좀 필기할게요. 그래서 다단계란 각 거래 단계마다 창출한 부가세에서 부과되는 세목인데, 반대 개념 좀 생각해 보시면 단단계요, 단단계. 그래서 단단계 거래 방식은 방금 왼쪽에 설명드린 대로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한테 재화를 공급하면서 딱 한 번만 세금이 부과되는 걸 단단계 거래세라고 있어요. 단단계 거래세. 이러한 단단계 거래세는 개별 소비세가 취하고 있어요. 개별 소비세는 반출한 시점에 딱 한 번 과세가 되고 그 이후로 과세가 안 돼요. 그러나 그거와 차이인 부가세는 다단계 거래 방식을 지금 채택하고 있어요. 다단계. 그래서 각 거래 단계마다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요. 그래서 이 왼쪽 사례를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이 훈협 소비자가 물건 산 내용을 봤더니 옷이에요, 옷. 근데 옷을 어디서 샀냐면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샀어요. 강남역 지하상가. 근데 이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사업자한테 이 옷이 어디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업자가 이거 사실 동대문에서 떼왔어요 라고 한 거예요. 동대문에서 떼왔어요.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제가 떼와서 좀 이것저것 튜닝해서 팔고 있었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 사업자한테 그럼 얼마 이거 떼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300원에 떼왔어요 라고. 300원. 이걸 좀 1000원이라고 할게요. 물건이 너무 작으니까 1000원. 300원에 떼왔어요 라고. 300원에. 그 거래를 좀 표현해 보시면, 이제 동대문에 있는 사업자, 그 다음에 이제 강남역 지하상가에 있는 사업자, 이 동대문에 있는 옷 파는 사람이 강남역에 옷 파는 사람한테 300원의 물건을 제공했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팔고 있었어요. 근데 단단계 거래 방식을 만약 채택했다면 이 사업자가 소비하는 소비자로부터 100원을 징수하면 끝나는 것이다. 하지만 부가세가 좀 복잡한 다단계 거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좀 어려운 거예요. 다단계 거래 보시면 이제 각 거래 단계마다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세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이다. 이 동대문 사업자는 최초 생산자라고 좀 가정을 해봐서 옷을 직접 제작했어요. 원단을 직접 재봉틀로 제작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해소유를 창출한 자에서 무해소유를 창출한 자. 그럼 0에서 300원의 가치를 창출했죠. 0에서 300원의 가치를 창출했다. 그래서 이 동대문 옷 파는 사람은 창출한 부가가치, 영어로 VA라고 좀 할게요. 300원인 것이다. 300원. 그래서 영어로 부가세를 VAT라고 하는 게 Value Added예요. Value Added, 가치가 더해진 것, 부가치세. 근데 이제 강남역에 옷 파는 사람을 봤더니 300원의 물건을 떼어서 1000원에 팔고 있어요. 뭐 이것저것 또 재봉질도 하고 또 튜닝도 해서 가치가 700원 증가했어요. 그럼 이제 강남역 사업자는 7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이다. 근데 이 부가세는 이 거래 단계마다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얘한테도 과세, 얘한테도 과세요. 그래서 좀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사업자 갑이라고 표현할 것이고 얘를 을이라고 좀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업자 갑이 을한테 300원을 제공하면서 갑이 창출한 부가세에 제품 가격 300원 뿐만 아니라 창출한 부가세 30에 대해서도 같이 징수를 해야 돼요. 같이 징수를 해야 된다. 그럼 이것도 간접세 논리에 따라서 30원을 납부해야 되는 자는 갑인 것이다. 하지만 이 30원을 갑의 주머니에서 나왔냐? 을의 돈에서 났다는 거예요. 을의 돈에서. 30원의 부담은 을이에요. 30원의 부담은 을. 여기 일단 잘 보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사업자 을은
이제 소비자로부터 거둘 때 현금 1,000원을 받았을 것이고 거기에 창출한 부가세 100원을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부가세를 더 찾기 힘든 게 실제 뭐 피자를 사 먹으면 10,000원이죠, 10,000원. 근데 10,000원의 부가세를 찾아보면 90909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90909. 90909가 가격이고 900원 정도가 이제 부가세인데 그게 안 떨어져서 그래. 안 떨어져서.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소수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330원이었고 물품 가격은 300원, 부가세는 30원이고요. 그럼 1,000원의 물건 가격은 사실 소비자들이 산 건 1,100원에 샀던 것이고 물건 가격은 1,000원, 부가세는 100원인 거예요, 지금. 그럼 이 간접세 논리에서 왼쪽의 내용을 좀 누적적으로 끌고 와서 사업자 을은 100을 납부해야 되고 소비자가 100을 부담했어요. 근데 지금 0에서 결국엔 1,000원의 물건이 됐다는 건 1,000원의 부가세가 창출됐다는 건데 정부에 들어온 금액을 봤더니 30 플러스 100, 130원이 들어왔어요. 1,000원에 대해 10%는 100원인데 130원이 들어왔죠. 왜 30원이 더 많이 징수됐죠? 30원이 2번 과세기 때문이에요. 2번 과세. 30원이 왜 2번이 과세되고 있냐면 이 사업자 값이 1,000원에 팠을 때 이 1,000원에는 이 300원의 가격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1,000원에는 300원의 금액도 담겨져 있고 이 사람이 창출한 부가세 700원도 담겨져 있어서 지금 300원이 요 전 단계에서도 한번 과세됐고 다시 요 단계에서도 이중과세가 되고 있어요. 이중과세. 그럼 이런 이중과세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30원을 빼줄 텐데 30원을 을한테 빼주는 것이다. 그러면 을이 부담을 했죠. 사업자 갑이 냈지만 세부담은 을이 지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을한테 30원을 공제해줘요. 그래서 갑이 30원을 거둔 걸 과세관청에 을한테 돌려줌으로 인해서 30원을 공제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최종 납부하는 금액은 70원인 것이다. 그럼 이제 30원이 들어오고 70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1,000원에 대한 부가가치가 징수되는 것이다. 근데 그걸 단단계 거래 방식이 아니라 이런 거래처럼 각 거래 단계마다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다. 과세를 하고 있다. 저렇게 1,000원에 100원 한 번에 징수하는 것이라 얘가 300원 창출했네. 얘가 30원. 얘가 700원 창출했네. 70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한데 사실 소비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려면 요 최종 소비자한테 파는 을한테만 징수하면 100원이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이 사업자 내 거래를 잘 보면 30원을 내봤자 30원을 돌려줘야 돼요. 그럼 정부가 수중에 들어온 돈은 빵이야, 빵. 30원을 징수해봤자 30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는 징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부가세의 징수 목적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사업자 간의 거래는 이 사업자 간의 거래를 과세관청에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거래 포착 목적. 징수 목적이 아니라 이 부가세 거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법인세, 만약 개인 사업자라면 소득세의 각종 거래를 포착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단계 거래 방식을 채택했고 부가세가 복잡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자 간의 거래는 앞으로 징수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 얘는 거래 포착이기 때문에 한쪽이 걷어들였으면 한쪽은 공제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누적 이중과세를 방지해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최종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이 사업자는 당연히 징수 목적인 거예요. 최종 소비자한테 파는 사업자는 징수 목적으로 부가세를 걷어들이는 것이고 사업자 간의 거래는 포착 목적으로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단계 거래 방식을 채택했다.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거. 그래서 3번 해봤더니 부가세는 각 거래 단계에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 방식을 취한다. 거기에 취지에 거래 포착 목적이라고 적어주세요. 거래 포착 목적. 사업자 간의 거래 포착 목적.
그렇게 해서 부가세를 과연 어떻게 찾을까를 부가세 과세 방법 1.2에서 배울 거예요. 네, 잠시 10분간 쉬었다 할게요.